나이키의 오래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 형제. 1964년에는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일제 운동화 수입 도매상으로 1966년부터는 단독 매장에서 운동화를 판매하는 소매상으로 그리고 1971년부터는 독립 브랜드로 미국 시장의 대망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나이키. 세계 최대의 스포츠 용품 브랜드로 성장한 오늘날의 모습만 봐서는 창립 이래 승승장구하며 별다른 경쟁자 없이 독보적인 성공을 거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나이키의 역사가 곧 경쟁자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경쟁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정도로 나이키는 엄청난 이들과 치열한 승부를 벌이며 오늘날까지 성장해왔다.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오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숨막히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경쟁자는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다. 독일 바이에른주 마인강의 지류인 페그니츠강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공업도시 뉘른베르크의 한적한 시골 마을. 헤르초게나우라흐에는 아돌프 다슬러와 루돌프 다슬러 형제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시중에서 팔리고 있던 신발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신발들은 신고 조금만 뛰거나 작업을 해도 금세 앞코가 터지고 밑창이 닳아버리는 등 내구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악했다. 디자인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민망했다. 형제는 그런 불만을 마음속에 담아만 두지 않고 힘을 모아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세탁소 한 켠을 신발 공방으로 개조한 뒤 1924년부터 다슬러 형제의 신발 공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운동할 때 신을 수 있는 편하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가죽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생인 아돌프가 전반적인 공방의 운영과 신발의 제작을 맡고 형인 루돌프가 영업을 전담하며 다슬러 형제의 신발 공방은 독일 전역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더군다나 형 루돌프가 당시 독일의 정치, 사회, 군사, 문화를 지배했던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일명 나치에 가입하면서 그들이 만든 신발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다슬러 형제의 신발 공방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로 성장하게 된 계기도 나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된 이유 역시도 나치였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미국을 대표해 육상 경기에 참가한 제시 오원스는 가볍고 튼튼하기로 유명한 다슬러 형제의 신발을 신고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멀리뛰기 종목에서 무려 4관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다. 세계 최고의 육상 스타로 떠오른 제시 오원스가 누가 만든 신발을 신었는지에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이목을 집중했고 곧이어 그가 다슬러 형제가 만든 신발을 신고 우승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다슬러 형제의 공방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베를린 올림픽이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아리아인의 우수성과 독일 제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개최한 체제 홍보 이벤트였고 오원스는 그런 히틀러가 혐오해 마지 않았던 미개한 종족 흑인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동안 다슬러 공방은 초창기의 전폭적인 지원과는 정반대로 냉랭해진 나치 관계자들을 달래느라 고생을 해야 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단맛과 쓴맛을 맛본 다슬러 형제의 공방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세계 최고의 운동화 생산 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호사다 말할까? 회사가 커나갈수록 형 루돌프와 동생 아돌프는 회사의 운영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형 루돌프 다슬러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다슬러 공방을 떠나 페그니츠강 건너편에 또 다른 신발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 자신의 별명을 브랜드명으로 하여 운동화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푸마. 이후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 중 하나로 남아있다. 한편 형이 떠나고 홀로 남게 된 동생 아돌프 다슬러는 부인 캐테 다슬러의 도움을 받아 공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회사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다슬러 공방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애칭인 아디에 다슬러의 앞 세 글자를 붙여 새로운 회사 이름을 만들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유럽을 넘어 세계를 주름잡는 거대 스포츠 용품 기업 아디다스의 탄생이었다. 1960년에서 70년대 말까지 아디다스의 성장세는 특히 무서웠다. 아디다스 브랜드 자체의 성장도 무서웠지만
그들이 새롭게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인수한 회사들 역시 승승장구하면서 최고라면 아디다스를 입고 신어라. 최고가 아니라면 최고가 되기 위해 아디다스를 입고 신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동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디다스를 입고 신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세계 스포츠계는 바야흐로 아디다스 천하가 되었다. 그 외에도 영국에서 등장한 리복과 메릴랜드에서 시작한 언더아머도 나이키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다. 결국 무수한 경쟁자들과 치열한 승부를 겨루어 세계 최고의 나이키가 탄생하게 되었다. 저스트 두 잇. 나이키는 창업한 지 50년이 넘은 장년 기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기민하고 신속하게 변신하고 가장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금도 IT와 접목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함께 성장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첨단 소재를 접목시켜 스포츠 용품의 한계를 가장 빈번히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 1위 스포츠 기업 나이키가 유일하게 1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프로스펙스가 한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나이키 신발을 OEM으로 생산하던 국제 상사가 만든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가 출범했고 한국에서 바로 1등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프로스펙스 신발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전 세계 스포츠계를 지배하게 된 초대형 브랜드 나이키 때문일까? 나이키도 처음부터 거대 기업이 아니었다. 선수와 코치 사이였던 필 나이트와 빌 보어만은 일본의 운동화 브랜드였던 오니츠카 타이거의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1971년 나이키로 이름을 바꾸고 유통회사에서 자기 상표를 단 운동화를 만들어 판매하는 스포츠 용품 회사로 변신하게 되었다. 당시 나이트와 보어만을 도와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하던 직원이 승리의 여신 니케로부터 나이키라는 이름을 고안해냈으며 알고 지내던 미대 대학원생이 지금의 로고를 만들어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 바로 알아차리는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나이키의 로고를. 그로부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경쟁자들을 이기면서 세계 1위의 나이키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경영학 차원에서 재미있게 설명된 책이다. 나이키의 시작부터 최근 가상현실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는 여정까지 읽을 거리가 풍성하다. 나는 하버드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나이키에서 배웠다는 나이키의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본 비즈니스 차원으로 분석한 책이다. 총 19개의 강의 형식으로 분류하여 경제, 경영, 리더십, 조직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나이키와 연결해서 다루고 있으며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로 쓰여졌다.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책이다. 그 대단한 운동화 회사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나이키를 좋아하거나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자기 개발러라면 이 책을 놓치지 마시길. 나이키의 모델이 된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박지성 등 스포츠계의 전설적인 스타들의 스토리도 흥미롭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얻은 내용이 많아 적극 추천한다.